다시 한번 활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다시 한번 활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입추라고 하는데요. 좀 선선함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우리 방송 함께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부동산 관련 이야기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좀 시원한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종합부동산세와 또 임대사업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난 30일에 정부가 그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또 이 소식에 아우 머리 아파 걱정이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아, 예. 예. 내년부터 그 다주택자가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머리 아파 걱정이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가요? 얼마나 오르길래? 네. 글쎄요, 일단은 고가주택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달 30일 이제 정부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가액 비율, 그러니까 이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이제 공시가격인데, 네. 이 공시가격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 공시가격의 비율을 현재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연 한 5%씩, 5%포인트씩 인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2주택 이하인 경우에 과세표준이 6억에서 12억 구간의 세율을 0.85%, 그 다음에 12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1.2%, 그 50억 이상 94억 이하인 경우에는 1.8%, 그 다음에 이제 94억을 넘어서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2.5%를 각각 인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종부세 가격이 얼마나 좀 오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공시가격이 12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한 5만 원 정도 오르는 거고요. 네. 3주택 이상의 경우 9만 원이 오릅니다. 근데 고가나 다주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서 공시가격이 3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에는 433만 원 확 늘어나죠. 네. 그다음에 이제 3주택 이상자는 1,179만 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강남권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렇게 고가주택이 좀 몰려있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이제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좀 크게 체감적으로도 다가오는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가지신 분들은 좀 머리 아프다, 걱정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유 그래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야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 임대 사업을 하면은 반드시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지난달 30일 날 그 세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내년부터는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약 14% 정도 이제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세금을 조금 감면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다주택자들 특히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좀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반면에 정말 그냥 딱 집 한 채 갖고 네.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많을 수 있고 그런데 정말 먹고 살 걱정이 진짜 큰 걱정거리다. 네. 이런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집 하나 사서 그거를 뭐 전세를 놓든가 월세 수익을 받고 자기는 그렇죠. 좀 좀 안 좋은 집에서 네. 전세를 사는 경우 1주택 갖고도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도 임대사업자로 되는 건가요? 그래서 세금이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현재 정부가 9억 원 이상인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월세 임대료, 그다음에 3주택 이상 보유
자 중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1주택자들 중에서도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혹은 뭐 강북권에 있는 저렴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9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권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뭐 마포나 용산이나 광북권 지역들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이런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한테만 이제 이런 어떤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 과세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내년부터 과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임대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좀 확실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빌라 한 채를 지어서 5가구 정도 월세를 놓고 네. 또 본인이 그 건물에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다가구라고 하나요? 이런 네네. 거를? 네네. 네.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다주택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주택, 그러니까 1주택이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공시지가를 물론 봐야 됩니다. 그 주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고, 네. 지금 현행법에서 보면은 이제 보증금 3억 이하, 전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과세하지 않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이제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면적이,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기준을 낮췄거든요. 거기다가 그 임대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어쨌든 그 가구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등록자로 등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채 가진 경우에는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하지만 네, 네. 뭐 주택이든 아파트는 한 채 갖고 있고 네, 네. 그걸 뭐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간에 집이 하나면 네. 사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세금은 거의 없는 걸로. 네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들이 관심이 더 많을 텐데 네. 다주택자의 고민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는 이제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그러면 세금을 내고 이걸 다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난가? 아니면 팔아버리는 게 나은가? 네네. 아니면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 게 더 네. 세금적인 측면에서 나은가 고민이 네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먼저 등록을 하는 게 우선인가요? 일단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가 주택의 보유자거나 혹은 다주택자, 특히 다주택자라면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고요. 네. 내년부터 이제 그동안 비과세됐던 2천만 원 이하까지 임대소득자를 이제 과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는 게 네.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연 2천만 원 이하의 그 임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2천만 원으로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 내년부터 8년 중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한 7만 7천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거든. 네. 부과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123만 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등록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최대한 16배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네.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세금적인 네.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있다고 듣긴 했어요. 네, 이제 혜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사업자라면 임대 의무 기간 동안의 건보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임대 기간에 따라서 8년은 80%, 4년은 40%, 그러니까 좀 건보료를 좀 깎아준다는 이야기고요. 네. 예, 그리고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2021년 말까지 3년 감면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취득세도요? 예.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네. 말씀 중에. 네네. 5189님께서 네.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네. 집을 구매하면 취등록세가 면제라고 하던데요. 네네. 구매 횟수와 상관없이 네. 계속 면제인가요? 그리고 네. 임대사업이 월세만 가능한가요? 전세를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네. 쉐어하우스도 임대사업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네, 많이 네, 주셨어요. 네. 우선 네. 취득세 면제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횟수와 상관없이 계속 면제인가요?
가능한가요? 횟수와 상관없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이제 감면 조치가 되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의 취득세액에 대한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200만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85%가 감면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가구 이상의 어떤 8년 장기 임대하는 전용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소형 평수에 대한 어떤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도 50%까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놓으면 이제 감면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임대사업이 월세만 가능한가요? 이러셨어요. 아닙니다. 이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세와 월세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쉐어하우스도 임대사업인가요? 이러셨나요? 쉐어하우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조금 개념상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쉐어하우스라는 게 어쨌든 여러 명에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잖아요.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임대료가 월 2천만 원 이하의 어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예. 이제 과세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임대소득이 있다면 거기에도 이제 과세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임대사업으로 이제 등록을 할 때 전세로 할지 뭐 월세로 할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각각의 네. 장단점에 대해서. 네. 그 보통 이제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 네. 월세로 할 경우가 좀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이제 월세 사업자일 경우에 2주택 이상 자일 경우에 이제 9억 원 초과 1주택자 그리고 전세 사업자는 3주택 이상이 이제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 전월세 상환제에 걸려서 네. 전세금의 경우에는 연 5% 이내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전세금 상승률을 보면 연 한 7% 정도가 오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전세를 놓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세가 올라가는 가격보다도 임대료 인상을 더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 요즘에 월세가 많고 전세는 좀 귀하다는 얘기도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후 준비용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제 장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를 대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집 한 채 있더라도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서 네. 다가구로 만들어서 임대를 주거나 네네. 그렇게 할 텐데 그럴 때 좀 고려해야 될 게 좀 있을까요? 임대를 줄 때 주택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네네. 임대료가 오르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임대료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세금과 건보료를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깎아주는 건 있지만 장기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지원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을 보면 이제 기존 계약의 5%로 제한을 둬서 사실상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고 임대 기간도 4년에서 8년 정도로 좀 이렇게 장기간 끌고 가야 이제 건보료라든지 세금이 깎아주기 때문에 네. 계약 갱신 청구권의 적용도 본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2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4년이나 8년으로 길게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세입자들을 내보내기가 쉽지도 않고 네. 또 전세금을 올리는 것도 5% 이내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지금 전세 시세가 올라가는 것만큼의 어떤 상승분을 취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세금이나 이런 혜택은 좀 있지만 실제 지금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임대료의 혜택은 좀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집값이 올라간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의 아파트 값이라든지 경기도 아파트 값이 장기간
단기간 올라가긴 했지만 실제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제 종부세를 비롯해서 양도세라든지 그다음에 청약 규제라든지 이런 어떤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을 보게 되면 그 참여정부 때 그 규제를 하고 나서 2년 후, 3년 후에 어떤 아파트 가격이 하향 평준화가 됐거든요. 하향 안정화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되면 집값이 오른다는 어떤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죽게 되면 공급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전세금이라든지 월세금이 임대료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집값도 안 오르게 되고 임대료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실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격이나 임대료가 오르지 않다라는 점도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후 준비로 임대 사업을 하나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뭘 하나 구입을 해서 뭐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좀 내려가는 지역보다는 오를 수 있는 지역을 꼽는 게 좋잖아요. 집값도 그렇고 뭐 월세든 전세든 좀 어려우시겠지만 지역별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좀 있나요?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지방의 변두리 지역이나 주요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맞는 것처럼 이제 임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요가 많은 이제 서울 지역이라든지 혹은 이제 경기도의 어떤 신도시 지역,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지역, 뭐 분당, 평촌, 뭐 이런 삼봉 같은 일기 신도시 지역이나 혹은 지금 최근에 이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면서 어떤 금매라든지 가격이 조금 떨어진 지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기 신도시라면 어느 지역에 이제 뭐 다산 신도시라든지 별내 신도시라든지 이제 뭐 광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 서울과 많이 떨어지지 않는 지역 내에서 사업을 고려하는 게 좋고 특히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임대 사업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서울에 사시면서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워낙 서울이 비싸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관리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계속 공실의 위험이 커지는 거고 특히 지역은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업무 지역, 인근 지역이라든지 광역시의 어떤 중심 도심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아닌 경우에 이제 투자를 잘못할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임대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울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주요 지역들로 가시는 게 오히려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서울을 비롯해서 신도시, 뭐 이기 신도시 이렇게 해서 좀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은 곳에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집을 사서 임대를 하려면은 그런 걸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또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룽아의 스웨이.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다시 한번 활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오늘은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또 임대사업자에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의 두 번째 일자리 코너에 오늘 이 얘기를 나누는 건 저희 그 중장년층들의 경우 그 나이 들어가면서 그 노후 준비용으로 임대사업에 관해서 관심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집 한 채가 있더라도 요거를 좀 세를 좀 높이 놓고 아니면 월세를 좀 많이 받는 조건으로 놓고 나는 조금 좁은 집에 가서 살고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장재현 본부장님께서 아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3119번 청취자분께서 2012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서울에 시가 5억 상당 아파트 임대 중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실거주 중인 5억 아파트와 서울에 임대 중인 아파트 중에서 세금을 줄이려면 어떤 것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물론
세무 세법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네, 또 네. 부동산 관련 입장에서 네.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라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뭐 세금을 걱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두 가구를 미리 매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두 가구를 저 같으면 계속 보유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놨으니까 네. 이제 뭐 매도하더라도 이제 양도세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크게 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두 주택 중에 어쨌든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괜찮은 주택을 남겨놓고 이제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고양시 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네. 저라면 일단은 두 가구 주택을 계속 끌고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세금이 걱정돼서 판다고 하시면 두 지역 중에서 입지 여건이 좀 떨어지는 지역을 먼저 매도를 하시는 게 아마 어떤 재테크 전략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최근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세금 때문에 또 증여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증여세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증여세가 부담이 많이 되긴 하는데 네. 사실은 양도세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올해 4월부터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양도세 부담이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최대 이제 시세 차익의 최대 60% 이상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도 많이 감면이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8년 장기 임대를 하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감면이 되는데 그럼 8년이구나.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권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 별다른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게 현행 제도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소득 자만 네. 임대소득세나 보유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게 실익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매도를 하거나 혹은 증여를 하거나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거를 증여할 경우에 딸과 며느리에게 각각 50%씩의 증여를 할 경우에 약 한 1억 6천 정도로 증여세가 납부를 합니다. 네. 이제 공시가격 10억인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인데요. 네. 반면에 이제 이거를 시세 차익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만약 이 주택을 10억에 사서 지금 현재 19억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부가세나 이런 것도 빼야 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그냥 네. 딱 양도세를 최대 60%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대 한 5억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만 놓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네. 사실은 증여세가 오히려 내야 되는 세금이 더 작기 때문에 이런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보다는 증여로서 좀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부의 개편안이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 많이 내자라는 취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전세 시장만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타격을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해서 임대아파트의 어떤 보유를 좀 이렇게 좀 양성화시키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전세값이나 혹은 월세값을 내리는 어떤 정책이 아니고요. 사실은 공급이 정책이 줄을 잃어야 이제 어느 정도 임대료가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공급 정책이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는 미리 전세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년 장기, 8년 장기로 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 못 올리는 만큼의 어떤 비용을 올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월세 전환이 늘어나게 되면 전세 물량이 더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 물량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전세금도 장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금도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전세 공급이 많이 없고 이제 이런 어떤 악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금이 사실은 서울이나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또 임대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얘기를 나누면서도 더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좀 시원하게
편해지기를 바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가 집 걱정 없고 노후 준비 걱정이 좀 없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이네요. 네, 오늘 끝곡으로 아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Our Last Summer 노래 들으면서 물러갈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만나요. 김명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